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이급 기출문제 97회 3강 실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부가세 신고서네요. 다음 자료를 보고 2021년 1기 확정신고기관의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네, 이 내용을 작성하란 말이네요. 단 그레처 코드와 그레처명은 입력하지 말 것. 이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적일 환율이 원칙이지만 환가일이 빠른 경우 환가일 환율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즉 선적일과 환가일 중 환율 중 빠른 날의 환율을 선택해서 입력하시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적일과 환가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본은 4월 6일날 선적했고 또는 4월 15일날 바꿨네요. 이럴 때는 둘 중에 빠른 날 선적일, 즉 이 환율을 입력해 주셔야 된단 말이고요. 미국은 보시면 선적일이 5월 18일이고 돈을 바꾼 것은 5월 10일날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환가일이 빠르기 때문에 빠른 날 환율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영국은 6월 30일 그리고 환가일은 7월 8일이네요. 그러면 6월 30일이 빠르죠. 6월 30일인 선적일 환율을 환율로 입력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돈 중에서도 일본 돈이죠. 엔화. 엔화인 경우는 다른 거는 보십시오. 1대 1040원, 1대 1110원이지만 엔화는 100대 994원입니다. 그러면 1대 1엔당은 9.94원이라는 거, 의외로 이것을 994원으로 바로 입력하시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엔화는 우리가 실무 문제를 풀이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눌러주시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 나와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기 확정이었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기 확정 맞네요. 그러면 04월, 06월이죠. 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데요. 먼저 수출 신고 번호는 FE 한번 해보시고요. 없죠? 13041 하이펀 020 하이펀 044 589X 틀렸네요. 자, 13 하이펀을 치면 안 되는가 봐요. 13041 20 044 589 그리고 X.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저도 이거 하이폰 어디에 입력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안되면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적일자 나와 있죠. 2021년 4월 6일이네요. 2021 0406 통화코드 일본이죠. 이거 N으로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일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본 나타나죠. 그리고 환율이네요. 환율은 지금 보니까 4월 6일, 4월 15일 선적일 환율이네요. 자, 이 환율인데 994를 입력하면 안 된다 그랬죠. 100단위니까 9.94입니다. 9.94. 그리고 외환이에요. 30만 엔. 자, 됐고요. 그레처 코드는 입력하지 말아라 그랬죠. 빼라 그랬으니까 뺐고, 그레처명 입력 안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겁니다. 미국 거 13055 10 X. 자,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선적일은 5월 18일이네요. 2021-0518. 그리고 코드는 미국이네요. 미국. 자, 그리고 환율입니다. 환율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5월 18일, 5월 10일 환가일 환율인 1080이네요. 1080 됐고요. 외환은 6만 불이네요. 6만 됐고요. 나머지는 넘어가고. 자, 다음 영국입니다. 13 그대로 보고 치겠습니다. 13064 25 147 041 X 됐고요. 자, 선적일은 6월 30일이네요. 2021 0630 그리고 영국 돈입니다. 파운드죠. 영국 하고 환율이네요. 자, 둘 중에 빠른 날 환율이 선적일이 빠르네요. 선적일 환율 1110원입니다. 1110원. 그리고 외환은 75,000.
자, 요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은 입력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러면 입력할 필요 없죠. 있지도 안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인데요. 이 문제가 나오면 사실 거의 공짜 문제에 해당이 되며 가장 유의할 점 1번. 자, 선적일과 환가일 환율입니다. 환율이 있는데 둘 중에서 빠른 날 환율을 선택해서 입력해야 된다는 거 하나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로 엔화입니다. 엔화는 이렇게 돈이 1대 994가 아니라 100대 994니까 0 두 개 지우고 하면은 9.94원이라는 거. 특히 우리가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서도 엔화가 나오면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 문제 생각보다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매출 자료를 빠짐없이 입력하고요. 두 번째, 매입 자료를 입력하고, 그리고 기타 자료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특히 4번입니다. 다 입력이 끝나고 나서 가산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산세를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이 가산세를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이 가산세는 못한다 하더라도 감점이 1점 또는 2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부터 정확하게 칸 맞춰서 입력하고, 그리고 가산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가산세를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산세 중에서 우리가 입력하는 가산세 중 71번 신고불성실과 73번 납부지연만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몽땅 공급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감면율은 화면 우측 상단에 작성법 표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감면율은 대부분 75%입니다. 확정 신고 기간이 시험에 대부분 출제돼요. 제가 이걸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20번 중에 1번 정도가 예정 신고고요. 나머지 19번이 확정 신고였어요. 그러니까 75%고, 그리고 납부는 25%만 납부하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은 64번 미발급 등 란의 공급가와 가산세를 1%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튼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시고 가산세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있으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 자료, 매입 자료 입력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정 누락분이 있네요. 이것도 입력하고 예정 신고 때 누락이 되면 가산세가 대부분 있습니다. 단 매입 말고 매출일 때. 그리고 기타 자료 입력하면 됩니다. 쭉 입력하고 가산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부가세 신고서부터 가겠습니다. 예, 저장할까요?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아니요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자, 부가세 신고서 눌러주시고요. 자, 이게 한번 볼까요?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네요. 2기니까 10월이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나왔네요. 매출 자료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공급가 2억 3천에 세액 2,300만원입니다. 자, 1번 칸이 되겠죠? 230 뿔뿔에 2,300만원. 입력이 끝나면 꼭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직수출이네요. 4,500 영세율입니다. 자, 요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5번이지만 지금은 직수출이잖아요. 그러니까 6번 란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6번 란에 얼마? 45 뿔뿔. 자, 그러면 매출 자료는 끝이 났습니다. 매입 자료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9천만원에 900만원입니다. 단, 여기에 단이 있네요. 과세 매입 중 공급가 1,000만원은 공장의 기계장치 구매 금액이며 나머지는 재고자산 상품 매입액이다. 그러면 고정자산이 1,000만원, 나머지가 8천만원이네요. 일반 매입이 8천만원에 800만원. 그리고 고정자산이죠. 고정자산이 1,000만원에 100만원. 이렇게 칸 맞춰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법인 신용카드 매입액 880만원. 그러면 공급 대가니까 800만원에 80만원. 전액 본사 사무용품 매입액이며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입력해야 되겠죠. 자, 신용카드는 매입인데 여기에 없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41번 칸, 42번 칸인데요. 고정자산은 42번이고 일반 매입은 41번 칸입니다. 여기에 8뿔뿔에 800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적 누락분이네요. 직수출입니다. 자, 그러면 직수출이니까 매출이죠. 매출칸 찍어주시고 아무 때나 찍으셔도 되고 안 찍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죠. 매출 예정 누락분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는 과세이고요. 영세니까 35번 아니면 36번인데 직수출이니까 36번이 되겠죠. 36번 찍어주시고요. 뭐 300만 원이에요. 3뿔뿔. 예, 입력이 끝났고요. 자, 요거는 매출이 누락되었으므로 나중에 가산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공제액을 받기로 했다. 전자신고 공제 받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꼭꼭 찍어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몇 번 칸? 54번 칸에 보시면 전자신고 공제액으로 나와 있죠. 이 금액이 얼마? 만원.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만원을 깎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 없고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한 날은 2022년 1월 20일이다. 자, 이게 만약에 영세가 아니었고 71번, 73번이 누락되었더라면 왜 특히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은 관계가 없네요. 일단 가산세 예정 누락분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가산세 있죠? 26번 칸. 자, 요 칸입니다. 찍어주시면 오른쪽에 나타나는데요. 자, 이게 대부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칸입니다. 이 칸은 공급가 아니면 납부세액인데요. 대부분은 공급가이고 여기에 보시면 71번 칸, 이 칸과 73번 칸, 이 두 칸은 납부세액입니다. 여기가 10만원이면 아래쪽에도 10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납부세액이고요. 나머지는 다 공급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어디에는 공급가고 어디에는 납부세액이고 이렇게 하나씩 외우시면 정말 힘듭니다. 힘이 드시니까 어디에? 여기에 71번, 73번만 납부세액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급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세죠. 영세니까 몇 번 칸이 될까요? 74번 칸이죠. 71과 73이 아니니까 74번 칸은 무엇이 입력되겠다? 공급가가 되겠죠. 3뿔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자, 이거 감면율이 있죠. 71번 칸과 74번 칸이 됩니다. 이 칸은 감면율이 있어요. 대부분 감면율이 75%입니다. 시험에는 제가 다른 50% 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고요. 75%가 감면이 되고, 그리고 납부하는 금액은 대부분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15,000원 곱하기 25%, 제가 밑에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3,750원이 가산세네요. 3,75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확정 신고한 날은 2022년 1월 20일이다. 자, 요거는 우리 73번에 보면 납부 지연 있죠. 이거 입력하실 때 필요해요. 지금은 예를 들어 볼까요? 100만원. 자, 이렇게 나타나죠. 이때 날짜 계산할 때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71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필요가 없죠. 제가 연습으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방금 이름으로서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매출 보고 입력했고, 매입 보고 입력했고, 뭐 이거 경감 공제세 만원, 전자신고하면 만원 공제해주죠. 그리고 가산세인데요. 가산세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전체 중에서 납부세액은 어디에? 71번과 73번만 납부세액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 공급가예요. 그리고 이 금액들이 대부분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자동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감면율이 있는 것은 대부분 75%가 감면되고 납부는 25%만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부가세 신고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장할까요? 예, 저장해야 되겠죠. 자, 결산입니다. 4월 1일 당사는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은 매도가능증권 투자자산 178번짜리를 말하죠. 123번짜리는 당좌자산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당좌자산, 매도가능증권이 당좌자산인 것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에 대한 기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여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이게 하나만 딸랑 나왔더라면, 요것만 이렇게 나왔더라면 참 쉬울 텐데요. 이게 요즘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네요. 아니요, 매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취득을 했고 2002년 말 평가를 하고 2021년 말 평가를 하고, 즉 여기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즉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즉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상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제가 날짜를 적어뒀는데요. 구입시입니다. 2020년 X월 X일 매도가능증권 취득가액 1,50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매도가능증권 1,500만원, 현금 1,500만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평가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죠. 매도가능증권 기말평가액은 1,200만원이다.
1,5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1,200만원 되었으니까 300만원 손실을 입었죠. 그러니까 매도가능경권 평가 손실 300만원, 매도가능경권 300만원. 아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바로 이거였죠. 자, 매도가능경권 기말 평가액은 2,200만원이다. 자, 그러면 자, 이때 얼마가 됐나요? 1,200만원이었죠. 2,200만원이니까 1,000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능경권 평가 손실이 없었다면, 이게 없었다면 매도가능경권 1,000만원, 매도가능경권 평가익 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2020년 12월 31일 날 매도가능경권 평가 손실이 3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본 항목으로서 차기로 이월이 되고, 그리고 매도가능경권 평가이익이 나타나면 매도가능경권 평가 손실이 있었을 경우는 반드시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가능경권 평가이익 1,000만원이 아니라 매도가능경권 평가 손실 300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700만원이 매도가능경권 평가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요즘 자주 출제되는데요. 핵심은 매도가능경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그리고 우리 감자 추세요 있죠.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런 것들은 자본 항목입니다. 꼭 총계정 원장에서 반대 계정이 있는지 조회를 해서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은 전산회계 1급 요약집 있죠. 제가 요약 강좌해 놓은 거 있습니다. 50번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여기까지가 나왔고요. 아울러서 매각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해가지고 2022년 5월 7일 날 2,600만원의 매각을 한 경우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가능경권은 처분 시점에 매도가능경권 평가손익도 함께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2,600만원에 팔았으니까 현금 2,600만원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도가능경권은 얼마짜리였나요? 2,2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가능경권 처분이익이 400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위에 보시면 매도가능경권 평가손실은 이제 없어졌죠.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매도가능경권 평가이익이 7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게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매도가능경권 평가이익이 차빈에 오므로서 제거되고요. 그러면 3,300만원이잖아요. 2,200만원이니까 1,100만원이 되어야 되며 매도가능경권 처분이익이 1,1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5월 7일 날 이 거래는 거래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으며, 실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매도가능경권을 얼마 주고 샀었나요? 1,5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자, 2022년 5월 7일 날 얼마 받고 팔았습니까? 2,600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1,500만원을 주고 사서 2,600만원을 받고 팔았으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얼마를 보았을까요? 1,100만원 이익 받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가능경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매도가능경권 제거할 때는, 팔 때는 반드시 이것도 함께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 되시면 매도가능경권 취득, 평가, 그리고 매각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이 문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98회 때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4-2번 당사자는 2021년 9월 1일 거래처에 3천만원을 대여하고 빌려주고 이자는 2022년 8월 31일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자, 이거 이자에 관련된 말이고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는 내용이 되겠죠. 항상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돈을 주거나 받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돈을 빌린 날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날이 되겠죠. 돈을 빌려준 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요 날 이자 받는 날입니다. 요 날이 이자 받는 거예요. 자, 요게 7%니까 3, 7이 21, 1년에 210만원입니다. 나누기 12개월 하면 17만 5천원이 돼요. 그러면 8을 곱하면 140만원이고 이거는 70만원이 되겠죠.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는 날입니다. 죄송해요. 저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자 받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먼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돈은 이날 빌려줬고요. 이자는 이날 받습니다. 이거보다 앞에 받으면 먼저 받은 것이고요. 뒤에 받으면 못 받은 게 되겠죠. 지금은 이날 받으니까 이자 못 받은 내용입니다. 자, 얼마 못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자, 9월 1일 날 돈을 빌려줬고요. 만약에
8월 31일 날 돈을 못 받았더라면 210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70만 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자 70만 원을 못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 받는 것이니까 이자 수익이 되고요. 이 칸 주는 거면 비용, 받는 것이면 수익. 지금은 받는 내용이니까 수익. 이 칸 먼저면 선, 모시면 미가 되는데요. 지금은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 다음 이 칸 주는 내용이면 겁, 받는 내용이면 수가 됩니다. 지금은 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 그래서 만들어지는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 되며 이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되는데요.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어디에? 차변. 그리고 상대 계정은 뭐? 이자 수익. 70만원 또는 70만원 위에서 구했죠.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항상 결산에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안 적으면 되겠네요. 제가 요거 입력을 안 했네요.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 12월 31일입니다. 31일. 차변 3번. 자, 요거죠. 매도 가능경권이죠. 차변 178번. 금액은 얼마? 답은 요거였죠. 1000만원. 10 뿔뿔. 대변 4번. 매도 가능경권 평가 손실. 매도 평가 손실. 처분 손실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평가 손실. 금액은 3뿔뿔. 그리고 대변 4번. 매도 가능경권 평가 이익이죠. 평가 이익 7. 예, 됐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한 개는 입력이 끝났고요. 다음 두 번째, 연결해서 계속 입력하면 됩니다. 차변 3번 미수 수익 금액은 70만원 700뿔. 다음 대변 4번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금액은 70만원. 예, 입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입력이 끝나고 나면 이 차변 계정 과목 코드 계정 그리고 대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거래처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실수가 많습니다. 3번 전기의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 차입금 2천만원에 대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다. 결산 회계 처리하시오. 자,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12월 31일로 함. 자, 이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를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전기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그러니까 지금 계정 과목 이름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년에 갚으려고 했는데 올해 와봤더니 이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상환기간을 다시 2년 연장하네요. 즉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문제인지 또는 유동성 장기 부채를 장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문제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기 부채가 없어지고 새로운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가 없어지고 장기 차입금이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를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대체하는 내용으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줄어들고 장기 차입금의 부채가 증가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포인트는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는 건지 유동성 장기 부채를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건지 문제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 유동성 장기 부채와 장기 차입금에 이렇게 반드시 거래처를 이렇게 걸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해놓고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를 장기 차입금은 또 거래처를 겁니다. 그런데 유동성 장기 부채는 거래처를 걸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좀 거래처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차변 3번 유동성이죠.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가 어딘가요? 중앙은행이네요. 중앙은행 금액은 20 뿔뿔. 대변 4번 장기 차입금 차입금 중앙에 입력된 거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왼쪽에 코드 번호가 있어야지만 거래처가 걸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래쪽에 이 코드 번호가 없고 중앙은행만 적혀 있는 것은 거래처가 걸린 게 아니에요. 회계는 이 코드 번호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 글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가 걸렸다 안 걸렸다는 이 코드 번호가 있다 없다로서 판단이 된다는 거, 그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회사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채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다. 이외에 다른 사채는 없다고 가정할 경우 결산 시점의 적절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사채 문제가 나왔는데요. 96회 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유효이자율법으로서 이자 비용을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너무 쉬웠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요. 제가 전산세무에서 이 유효이자율법이 나오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산회계 1급 요약집에 제가 이거 유효이자율법을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아마 놓쳤었을 확률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한번 볼게요. 혹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산회계 1급 요점 정리 우리 제가 3시간 반 정도 되는 거 있죠. 거기에 29번 칸이 있습니다. 한번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무튼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액면가 1000만원의 사채를 2021년 1월 1일에 할인 발행했네요. 만기는 3년. 발행가액은 945만 5,350원이고 액면 이자율은 3%, 유효 이자율, 은행 이자가 되겠죠. 5%, 유효 이자율은 뭐 은행 이자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액면 이자는 매년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유효 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생각한다.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기로 한다. 버려버린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는 사채의 상각인데요. 할인 발행의 경우입니다. 상각이란 뜻부터 먼저 알아주시면 좋아요. 상각, 갚을상, 물리치일각해서 보상하여 갚아준다. 즉 가치 감소분을 떼내거나 또는 가치 상승분을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있죠. 그때 나왔습니다. 상각하면 다들 깎아내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짜리를 1200만원에 할증 발행했습니다. 상각을 통해서 이 1200만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때는 상각이 가치 감소분을 떼어낸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1000만원짜리를 800만원에 발행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상각을 통해서 가치가 증가돼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서 언젠가는 1000만원이 돼야 돼요.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이렇게 1000만원에 수렴이 돼야 되는 것을 상각이랍니다. 그래서 가치 감소분을 빼거나 이렇게 가치 상승분을 더하는 것을 상각이라는 거, 그 개념부터 잡아주시고요. 자, 제가 표로 한번 그렸습니다. 사채를 2021년 1월 1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할인 발행이네요. 자, 액면가 1000만원입니다. 액면가 1000만원. 자, 요거 표는 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액면 이자율 3%라고 그랬죠. 액면 이자. 그리고 유효 이자율 5%,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 5%, 그리고 만기는 3년. 발행가액은 945만 5,350원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적었고요. 그러니까 사채, 우리 회사가 사채를 액면가 1000만원짜리를 발행하는데 945만 5,350원 받고 발행했어요. 작게 받았으니까 무슨 발행이 된다? 할인 발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할인 발행하는 이유는 액면 이자는 3%, 은행에 넣어놓으면 5%, 5%가 훨씬 많이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만원 있으면 우리 회사 사채 사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놓겠습니까? 저라도 은행에 넣어놓겠어요. 왜?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마찬가지죠. 이것도 인기가 없다. 인기가 없으니까 뭐 할인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맞는 말은 아닌데요. 왜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하는가? 이유를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사채 액면가가 20%, 은행은 5%. 이래 되면 어때요? 다 이자를 많이 주니까 우리 회사 사채를 사겠죠. 그러면 인기가 좋죠. 할증 발행될 수밖에 없다. 자, 방금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인기가 좋다, 인기가 나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그렇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회계학적으로 사채 할증 발행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인기가 좋으니까 할증 발행되고 인기가 없으니까 할인 발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만기는 3년이네요. 자, 이게 상각을 통해서 이 가치가 얼마에 1000만원에 수렴돼야 됩니다. 즉즉 이게 상각을 통해서 장부가액이 올라가서 3년 뒤에는 1000만원이 되게끔 상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방금 제가 적어두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채 1000만원 별 문제 없죠. 그리고 현금 받았다 가정할게요. 이만큼 받았죠. 이 차익만큼이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매년 이자 지급 시점에 상각, 즉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 없어진 만큼이 장부가액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장부가액은 이만큼이죠. 발행가액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12월 30일입니다. 자, 먼저 매년 말 12월 31일 날 이자는 몇 퍼 준다 그랬습니까? 3%.
그러니까 상각을 하든 안 하든 매년 이자는 3%, 1000만원의 액면가에 이자를 주는 겁니다. 3%, 그러니 30만원. 그래서 현금 30만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게 이 이자 비용 구하는 겁니다. 이것들 유효 이자율법으로 하는데요. 유효 이자율법은 사채 장부가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입니다. 이게 유효 이자율법이 되고요. 자, 사채 장부가액이 얼마였습니까? 945만 5,350원이죠. 장부가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은 5%였죠. 5%. 그러면 47만 2,767.5원이 되는데 0.5원은 원단위 미만은 절사 버려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47만 2,767원이 이자 비용이 됩니다. 이게 이자 비용이 되고요. 자, 다음 차변 대변 돈이 맞지 않잖아요. 이 금액에서 이 돈에서 얼마만큼 30만원을 빼요. 이자 비용에서 뭐 30만원을 빼면 17만 2,767원. 이게 상각되는 금액입니다. 즉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이 이제 상각돼서 잔액은 대충 보니까 뭐 한 37만원 정도 되겠네요. 남게 되겠죠.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장부가액이 바뀌겠죠. 기초장부가액이 이만큼이었습니다. 상각된 금액이 이만큼이었죠.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장부금액이 이만큼이 되겠죠. 즉 장부가액은 보시면 본대에 있던 장부가액에다가 상각된 금액 있잖아요. 이게 더해져서 내년에 장부가액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2차년도, 지금은 1차년도고요. 2차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현금 30만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사채의 장부가액이 2차년도에는 요걸로 바뀌겠죠. 이 금액으로 바뀌고 시장 이자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이 금액이 증가되겠죠. 증가될 겁니다. 이자 비용이 이렇게 요 금액이 이렇게 간다는 거. 요 금액이 자꾸만 바뀐다라는 거요. 3차년도 되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10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다시 한번 더 이게 유효 이자율 법입니다. 현금 30만원 나가는 거 문제 없고요. 사채 장부가액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입니다. 1차년도니까 그나마 출제위원이 1차년도 걸 물어봤기 때문에 맞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이 5%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47만 2,767원이 이자 비용이 되고요. 이 나머지 차익이 있잖아요. 이 차익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서 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차변에 있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상각을 통해서 대변으로 옴으로써 3년째는 영원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각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결산하면서는 여기까지 정도밖에 할 수가 없네요. 혹시 할인 발행 말고 할증 발행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른쪽에 다 메모해 두었습니다. 전산회계 1급 요약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 한번 상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자변 3번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금액은 얼마였나요? 472767 472767 됐고요.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현금 맞나요? 뭘로 준다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하고 매년 현금으로 지급한다 돼 있네요. 현금 제가 혹시나 잘못했는가 싶어서 자, 대변 현금이죠. 현금은 얼마? 30만원 3000불. 그리고 대변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도 비슷하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확인. 그리고 금액은 맞죠. 자, 이렇게 입력함으로써 끝이 나네요. 이번 97회 결산 문제가 조금 어렵네요.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4-4번 이거 상당히 난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있죠. 이것도 좀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예요. 합격률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만 결산만 봤을 때는 합격률이 썩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그리고 결산 마지막 문제입니다. 당사는 당해 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200만원, 지방소득세를 포함 확정하였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 60만원 및 법인세 중간연합세 800만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었다.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가 총 내어야 되는 법인세는 얼마다? 2200만원. 그런데 먼저 낸 게 60만원에 800만원, 860만원 먼저 냈네요. 잔액만 계상하면 됩니다. 자동결산으로서 아주 쉽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자,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이 있죠? 여기에 결산자료 입력 눌러주시고 자, 항상 0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선납세금 자, 밑으로 쭉 내리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선납세금으로 나와 있죠? 이 칸인데요. 항상입니다. 자,
여기에 860만원 나와있죠. 이거 수험생들이 요거 선납세금 지금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거 없애줘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입력해야 되는데 이것을 입력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860만원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 결산할 때. 그리고 차익이 되겠죠. 얼마? 2200만원에서 860만원을 빼면은 1340만원이네요. 추가 계상액을 여기에 얼마? 134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법인세 등 이 금액이 22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자, 결산 자료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긴장을 해서 그런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전표 추가라고 있죠.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눌러 주시면 여기까지 입력하시더라도 0점입니다. 꼭 입력해 주셔야 돼요. 실수 정말 많습니다. 눌러 주시고. 예, 저는 여기까지가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찜찜해서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꼭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 12월 31일 여기에 가서 결차 결대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저기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여기네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결차 결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결산은 마지막에 전표 추가는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름으로써 결산 문제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강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